사연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6살이고 재활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어요. 이 일을 한 지는 이제 4년째가 되어 가는데 처음엔 단순히 환자분들의 몸을 치료해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몸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저희 병원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에요. 아침 8시 반에 출근해서 첫 번째 환자분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항상 바쁘죠. 초음파 치료기와 간섭파 치료기 점검하고 핫팩용 열기 온도 맞춰놓고 매트나 치료용 볼 같은 운동 기구들도 정리해놔야 해요. 특히 겨울철에는 환자분들이 추워하시니까 치료실 온도도 미리 25도 정도로 맞춰놓고요. 제가 담당하는 환자분들은 보통 하루에 12명에서 15명 정도 되는데 각자 치료 처방이 다 달라요. 목 디스크 환자분은 견인 치료 15분에 초음파 치료 5분, 무릎 수술 후 환자분은 관절 가동 범위 운동과 근력 강화 운동. 제일 신경 쓰이는 건 뇌졸중으로 오신 분들이에요. 편마비가 오면 권측 팔다리로 일상생활을 다시 배워야 하니까 PNF 기법이나 보바스 치료 같은 특수 기법도 써가면서 최선을 다해야 해요. 그런데 2달 전쯤 새로 입원하신 환자분이 계셨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분이었는데 교통사고로 오른쪽 대퇴골 골절과 늑골 골절을 당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배웠을 때는 정말 심각해 보였어요. 얼굴이 헬쑥하고 눈에 생기가 하나도 없고 다른 환자분들은 아파도 빨리 나아서 집에 가고 싶다는 의지라도 있으신데 이분은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차트를 보니까 승용차 단독 사고였는데 대퇴골 간부 골절이 꽤 심했더라고요. 금속판 고정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부분 체중 부하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걷기까지는 최소 2달은 걸릴 것 같았어요. 첫 치료 때 말씀을 드려봤는데 대답도 제대로 안 하시고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보통 환자분들은 언제쯤 나아질지, 직장 복귀는 언제 가능할지 궁금해하시는데 이분은 그런 질문도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수술 후 통증 때문인가 싶었어요. 대퇴골 골절 수술 받으시면 초기에는 정말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더 세심하게 치료해 드리려고 노력했죠. 간섭파 치료할 때도 강도 조절 신경 쓰고 관절 가동 범위 운동할 때도 무리하지 않도록 천천히 진행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다른 환자분들은 가족이 자주 면회를 오시거든요. 부인분이나 자녀분들이 와서 치료 경과도 물어보시고 언제쯤 퇴원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하시고 그런데 이분은 면회객이 한 명도 없었어요. 입원 보증금이나 수술비도 전부 본인 카드로 결제하시고 보험 청구 서류도 혼자서 다 작성하시더라고요. 더 이상한 건 응급 연락처도 공란으로 되어 있었어요. 보통은 가족 중 누군가 연락처를 적어 놓으시는데 이분은 본인 핸드폰 번호만 적혀 있더라고요. 간호사 선생님들도 저분 가족이 왜 안 오는지 모르겠다고 수근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치료 끝나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가족분들이 멀리 계시는지 혹시 치료 경과 설명드릴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연락드리면 되는지 그랬더니 이분이 처음으로 제대로 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이 자신과 연락을 끊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냥 단순한 교통사고 환자가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 뒤로는 치료하면서 조금씩 이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처음엔 아픈 곳이 없는지, 어떤 동작 할 때, 어디가 당기는지 이런 치료 관련된 이야기만 했는데 점점 일상적인 얘기도 하게 되더라고요. 이분이 원래는 굉장히 말씀이 많으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입을 열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알게 된 건데 이분이 원래는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셨대요. 직원이 8명 정도 되는 회사였는데 주로 아파트 리모델링이나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프로젝트 서너 개씩은 꾸준히 들어와서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운영되던 업체였다고. 그런데 2020년부터 상황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대요. 코로나 때문에 상가들이 문을 닫거나 이전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인테리어 공사 의뢰가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 리모델링도 사람들이 이사를 미루면서 계약이 취소되는 일이 잦아졌고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 생각하고 버티셨대요. 그런데 2021년, 2022년이 되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자재비는 계속 오르고 인건비도 올라가는데 공사비는 예전 그대로 받아야 하니까 수익은 점점 줄어들었다고. 그래도 직원들 월급은 꼬박꼬박 챙겨주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분 말씀으로는 다들 가정이 있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일을 그만두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셨대요. 특히 나이 많은 직원 한 분은 다른 데 가서 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그래서 개인 적금을 깨서 월급을 주고 나중에는 집을 담보로 운영자금 대출을 받으셨다고 해요. 부인분은 그냥 정리하고 취직하면 안 되냐고 하셨지만 이분은 몇 년만 더 버티면 경기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가족들, 특히 부인분과 매일 싸우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집까지 담보로 잡으면서 회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직원들고 각자 알아서 살 일이지 왜 자신들 가족이 희생해야 하느냐는 식으로. 자녀들도 아버지가 너무 고집스럽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편을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 입장에서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15년 넘게 함께 일한 직원들이고 어려울 때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인데 그냥 내팽개칠 수는 없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결국 2023년 초에 모든 게 무너져 버렸다고 해요. 운영자금 대출이자도 못 갚게 되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고 회사도 부도 처리가 됐다고. 직원들한테는 2개월치 월급을 못 줬고 협력업체들한테도 공사비를 제대로 못 갚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정말 지옥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직원들이 마지막 월급 달라고 찾아왔는데 줄 돈이 없어서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협력업체 사장님들도 이번 공사비라도 받아야 자신들이 산다고 하시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부인분은 그 상황에서 이제 끝났다,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하시면서 친정으로 가버리셨대요. 대학생이던 자녀들도 아버지 때문에 등록금도 못 낼 뻔했다, 친구들한테도 창피하다고 하면서 연락을 끊었다고. 이분은 그 뒤로 고시원에서 혼자 지내면서 일용직 일이라도 해보려고 했는데 50이 넘은 나이에 쉽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찾은 일도 하루 7만 원 받는 단순 작업이었는데 그걸로는 고시원비도 간신히 낼 수 있는 정도였다고. 그런 생활을 몇 달 하다가 어느 날 정말 모든 게 싫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족들한테는 버림받고 직원들한테는 원망받고 자기 자신도 한심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 그래서 그날 새벽에 차를 몰고 나가서는 고속도로 가드레일에 일부러 박았다고. 죽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냥 모든 게 귀찮고 힘들어서 편해지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이분으로서는 그것조차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더 자괴감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살려고 해도 제대로 못 살고 죽으려고 해도 제대로 못 죽는다는 식으로. 그 얘기를 들은 후로는 이분을 대하는 제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단순히 다친 환자가 아니라 정말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치료할 때도 더 신경 써서 해드리고 대화도 많이 하려고 노력했어요. 오늘은 기분이 어떤지, 밤에 잠은 잘 주무셨는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분도 저한테 마음을 여시기 시작했는지 치료 시간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예전에 회사 처음 시작했을 때 얘기, 직원들과 함께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의 보람, 가족들과 여행 다녔던 행복했던 시간들.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느꼈던 건 이분이 정말 책임감이 강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큰 분이라는 거였어요. 직원들을 그냥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 같다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명절 때는 보너스도 챙겨주고 직원 자녀가 대학 들어가면 축의금도 드렸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순간에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선택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주신 마음만큼은 정말 진실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가족들이 여전히 연락을 안 하신다는 거였어요. 이분이 사고 났다는 것도 모르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해봤어요. 한번 연락해보시는 게 어떨지, 지금 이렇게 다치셨다는 걸 알면 오실 수도 있을 거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한참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가족들한테 너무 큰 피해를 줬는데 이제 와서 아프다고 하면 그게 또 부담이 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부인은 지금 친정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근근히 살고 있고 아이들도 아르바이트해서 등록금 마련하고 있다면서. 그 말을 듣고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물론 이분이 가족들한테 경제적인 피해를 준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영 연락도 안 하고 지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특히 지금처럼 몸이 아픈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며칠 동안 이분을 설득했어요. 가족이라는 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결국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게 되는 관계라고.
지금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시면 분명히 이해해 주실 거라고. 처음에는 계속 고개를 저으시더니 어느 날 갑자기 결심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 말이 맞는 것 같다고 이렇게 혼자 있는 것도 가족들한테는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겠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이분이 부인분한테 먼저 전화를 하셨어요. 저는 치료하면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정말 떨리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하기를 몇 번 반복하시더니 마침내 번호를 누르시는데 손이 막 떨리시더라고요. 전화를 받으신 부인분은 처음에 굉장히 당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분이 자기라고 인사를 하시니까 한참 뒤에 지금 왜 갑자기 전화하냐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목소리가 차갑다기보다는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이분이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하시더라고요. 사고가 났다는 것,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것, 한 달 넘게 혼자서 치료받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그동안 연락도 못했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부인분도 처음에는 그래서 자신이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다친 정도가 심하다는 걸 알고 나서는 목소리가 점점 달라지시더라고요. 얼마나 다쳤는지, 수술도 했는지, 지금 혼자 있다는 게 정말인지, 돌봐줄 사람은 없는지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일단 자신이 가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부인분이 병원에 오셨어요. 저는 이미 퇴근 시간이라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다음 날 이분한테 들어보니 정말 감동적인 재회였다고 하더라고요. 부인분이 처음에는 화가 나서 남편이 혼자 고생하는 걸 보고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막상 이렇게 아픈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아무리 화가 나도 이렇게 아픈 사람을 혼자 두면 안 되는 거였다고 자신이 너무 매정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도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같이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부인분이 격일로 병원에 오셔서 이분을 돌봐주시고 일주일 후에는 자녀분들도 하나둘씩 면회를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좀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족다운 모습을 되찾아가시더라고요. 특히 이분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정말 죽은 것 같은 눈빛이었는데 가족들이 다시 돌아오고 나서는 살아있는 사람의 눈빛이 되었거든요. 치료에 임하는 자세도 완전히 달라지셨고요. 빨리 나아서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고 이번엔 자신이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가족들 의견도 많이 들으면서 살아갈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부인분도 처음에는 좀 조심스러워 하시는 모습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의 변화를 느끼신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저한테 따로 말씀하시기를 제가 남편한테 많이 힘이 되어주었다고 들었다면서 정말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자신도 그동안 너무 원망만 했던 것 같다고 물론 남편이 잘못한 것도 많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완전히 등을 돌리면 안 되는 거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 가족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아무리 큰 갈등이 있어도 결국 가족이라는 건 서로를 완전히 포기할 수 없는 관계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제3자의 작은 관심이 그런 화해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도요. 이분도 저한테 정말 고맙다고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니었으면 정말 끝까지 혼자 있었을 거라고 가족들한테 연락할 생각도 못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자신이 너무 자존심만 세우고 있었던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별로 특별한 일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환자분이 힘들어하시는 걸 보고 조금 더 관심을 가져드린 것뿐인데 그게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어요. 지금 이분은 재활치료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대퇴골 골절 부위도 잘 붙어서 목발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셨고 다음 주면 퇴원 예정이시거든요. 부인분과 함께 작은 투룸이지만 새로운 전셋집도 구하셨다고 하시고 이분도 건설 관련 일용직 일자리를 알아보고 계시다고 해요. 이제는 큰 욕심 안 부리고 가족들이랑 조용히 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처럼 회사를 차릴 생각은 없고 그냥 건실하게 일해서 가족들한테 받은 상처라도 조금씩 치유해드리고 싶다고. 물론 경제적으로는 예전만 못하겠지만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 일을 겪으면서 제가 하는 일의 의미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요.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이 단순히 몸의 기능을 회복시켜드리는 게 아니라 때로는 환자분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금도 매일 새로운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각각 다른 사연과 아픔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로
환자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회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사연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